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토이 주간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맞췄죠? 네. 네. 1080원대에서 지지선을 만들고 좀 반등할 거라고 봤는데, 맞췄습니다. 네. 12월 11일부터 18일 오늘 금요일까지 달러원 저점은 지난주에 찍었던 1085.80, 고점은 오늘 찍은 1100.30, 그 다음에 오늘 금요일 종가는 1099.70, 1099원 70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조금씩 오르는 그런 장세를 보였는데요. 1080원대에서는 지지선을 만들고 저점으로 인식이 되면서 환율이 반등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14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원화 강세에 대해서 걱정하는 발언을 내놓음에 따라서 잠깐 환율이 위로 튀는 그런 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17일 새벽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날 미국 연준의 FOMC 금리 결정이 있었거든요. 이때 미국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고, 또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또 한국은행과 맺은 통화 스와프를 6개월 재연장을 했고요. 이거는 세계 한 8개 나라 정도와 달러 공급에 대해서 팬데믹 직후에 맺어놓은 통화 스와프인데, 이걸 연장을 한 거고요. 또 이제 미국의 재정 부양책에 대해서 미국 민주당이 원했던 큰 규모는 아니지만 합의에 거의 이르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환율은 또 계속 올랐습니다. 오늘 18일 금요일에는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달러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인식에 따라서 또 외국인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는 느낌으로, 결국 그러려면 이제 원화 자산을 팔고 달러를 사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외환 수합 시장에서는 가격 움직임이 한동안 잠잠했는데 어제 오늘 좀 빠졌어요. 사람들이 달러를 바이셀해서 달러를 일단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수급이 약간 달러 수요가 좀 많아지면서 달러 바이셀에 따라서 외환 수합이 빠졌다, 뭐 일단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스팟 환율, 달러원 환율도 좀 상승을 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1080원 초반에서 당국의 구두 개입성 이제 구두 발언도 나오고, 그 밑에서 이제 강하게 더 밑으로 뚫고 내려가기에는 사실 그동안의 속도가 좀 빨랐던 점이 있고, 단기 바닥은 한 1080원 정도에서 일단 형성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뭐 이번 주에는 80원대는 금방 올라서 이제 90원대 또 이제 1100원 근처까지 거의 왔는데, 역시 연말의 어떤 계절적인 특성이나 금융기관의 자금 이슈, 이제 연말성 자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달러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었지만 각종 규제 비율이나 이런 거를 맞추기 위해서 원화든 달러든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수요들, 그리고 본국에 보내야 되는 자본적 성격의 어떤 이 달러 바이 좀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서, 어떤 그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는 없고, 12월의 계절적 특성 때문에 전통적으로 금융기관들이 달러를 쥐고 있어야 하는 그런 요인이 많은 연말이라서, 그렇게 해서 원달러 환율이 좀 반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흥국에 투자했던 선진국 자금들이 뭐 어디나 다 자산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런 것들을 비율 조정, 비중 조정을 좀 하면서 달러를 확보해서 좀 가지고 나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특히나 이 한국은 세계 ATM, 현금 인출기라고 불릴 만큼 달러 유동성이, 그러니까 외환 시장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어서 다른 통화보다는 달러 환율이 좀 더 올랐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연합 인포맥스 기사고요. 블랙록이 투자자에게 제시한 내년 키워드는 인플레, 미중 관계,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은 내년에는 새로운 투자 질서에 걸맞는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당부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고요. 내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이 새로운 투자 질서가 뭐냐면 결국 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거죠. 이것이 어떤 경제나 사회가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 심대한 변화를 가속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질서가 변한 것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인플레이션입니다. 블랙록의 보고서에서는 낮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확신이 강할 때 인플레이션 위험이 가장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낮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그럴 때 네, 인플레이션 위험이 크다 그러면서 결국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의 우호적인 환경이 될 거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미중 관계의 이 지정학적인 추세의 변화,
그래서 경쟁하는 관계, 특히 기술 분야, 하이테크 산업에 있어서의 경쟁 관계는 여전할 것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등의 기술 분야에서 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완성하는 것을 기대를 하면서,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아시아 쪽으로 투자가 많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결국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 아시아로 자금 유입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아시아 주식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다, 이렇게 봤고, 또 이제 지속 가능성, 불평등과 같은 의제. 네, 저희들이 가끔 이렇게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고 있다, 양적 완화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런 비슷한 맥락이죠. 예를 들면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 이런 것들이 주요 테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대충 맞는 말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네, 워낙 지난 10년 넘게 막대한 양적 완화를 글로벌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유의미하게 끌어올리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회의감 같은 것도 많이 있고, 반면에 올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뭐 MMT에 가까운 막대한 재정 및 통화 정책을 통해서 내년에는 좀 다른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인플레가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시각이 딱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이거는 아마 내년에 최고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경제에 있어서.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될 것 같다 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사실 인플레가 유의미하게 추세적으로 오르는 과거와 같은 양상을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미중 관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중국의 패권 쟁탈 도전을 받아줄 생각이 없다, 이건 정권을 불문하고 미국인들의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아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왔다고 해서 트럼프 때처럼 돌발적인 뭘 하진 않겠지만 오히려 동맹국들과의 유대 관계를 깊게 하면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소위 왕따 정책을 좀 하지 않을까. 네. 미중 관계가 좀 더 악화되거나 아니면은 중국이 고사하는, 조금씩 말라가면서 불복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네. 역사는 반복된다. 따라서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면 결국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다, 네, 이런 관점도 유효할 수가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단기적으로 뭐 지속 가능성, 탄소 중립 이런 거는 계속적인 투자가 일어나고 이건 당연히 유망한 분야가 될 테니까 인플레이션과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내년에 특별히 주시해야 될 그런 키워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보실 기사는 바이든 경제팀의 우려의 시선, 거대한 거품 만들 수도,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시장을 더 걱정하고 있다. 네.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옐런 전 연준 의장과 같은 시각이고, 심지어 옐런은 노동 전문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고용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 것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나치게 연준이 비둘기파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더 뜨거워질 수가 있다. 저희의 주장과는 반대로 이 CNN 비즈니스에서는 주가가 계속 오르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난다면 과열을 시키기 위해서 연준이 긴축 쪽으로 돌아서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버블을 만든다라는 점에서는 출발점은 제 생각과는 비슷한데, 인플레이션이 폭발할 거다라는 점에서 끝에 가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인플레이션의 기대감이 이렇게 높았던 적이 최근에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인플레이션일 거라서 이게 과연 정말 지속적인 추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면서 경제가 선순환하는 그런 구조로 갈 것인가, 저는 솔직히 잘 확신이 안 서요. 아직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원래 평소에 소비했던 것보다 더 이제 추세적으로 소비가 늘어났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소비가 뚝 떨어진 상황에서 보복성 소비로 다음에 그거의 2배를 소비를 한다고 친들, 그렇게 소비가 떨어졌던 시기에 기저효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순간적으로 높아 보일 뿐이지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느냐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 연구 실직자들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고, 실업수당 청구도 여전히 많이 되고 있고, 과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건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말하기도 좀 힘든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면 좋죠. 오면은 뭐 몇십만 원 재산 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 환호하고 뭐 좋아질 거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는 여기서 말하고 있듯이 너무 완화적인 거를 빨리 말해버렸어요. 너무 초기에 우린 장기간 완화 기조를 유지할 거라는 못을 박아버려서, 그렇죠. 그래서 거품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니었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다들 그냥 몰빵하는 거거든요. 금융자산에 몰빵한 이유가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묶어둔대. 그럼 우리는 그 돈 갖다 써야지. 왜 그렇죠. 우리가 현금을 갖고 있냐. 네. 현금을 빨리 버리자. 현금을 버리고 모든 걸 사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한 완화적인 시그널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초기에는 좋았을지 몰라도 진짜 안정이 되고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이제 올 것 같은 그런 신호가 오면 과연 걔들이 자기들의 말을 뒤집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우려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버블이 오고 인플레이션이 와도 행동을 못 할 거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행동을 빨리 못 할 것 같고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버블이 더 커지겠네요. 네. 그럼 더 망했네. 크게 망. 버블이 커지면 커질수록 고통은 커지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높이 올라갈수록 크게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죠. 그것도 결국 경제는 좋은 게 아닌 것 같은 게 몇 년간 이 연준과 시장은 이런 관계를 늘 유지했는데 연준은 금리를 낮춘다거나 양적 완화적인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늘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회수하면은 또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고 얘는 맨날 시장은 늘 울고 있어요. 금리를 내려라, 돈을 풀어라, 뭐 왜 그러냐,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금리를 더 내려야 된다, 제로 금리 가야 된다, 막 마이너스 금리 가야 된다, YCC 수익률 곡선 제어해서 채권 계속 사서 돈을 계속. 아니, 연준은 너네는 돈을 만들 수 있잖아. 돈을 찍어내서 시장에 풀어라. 그러면 시장에서 이렇게 자산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자산 가격이 오르니까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쪽은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통화정책.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작용이라든지 또 버블을 키웠을 때 그것이 꺼지게 되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예상되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연준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또 저희가 얘기한 대로 인플레이션이 쉽게 오르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통화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는 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 자본시장의 사람들이 울고 있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양적 완화라는 젖을 물릴 수는 없는 그런 딜레마에 늘 빠져 있고, 근데 그렇게 딜레마에 빠져서 고민을 하면 시장이 공격을 하고, 이런 식의 관계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버블이 커지고 있는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수익률 곡선 통제 YCC나 마이너스 금리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연준에서는 이번 주에도 말했지만 충분히 할 만큼 하고 있고 현재 더 안 하는 거는 더 어렵진 않기 때문이고, 만약에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더 극단적인 처방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걸 가지고 또 그러면은 우리가 힘들면 바로 도와주겠네, 이렇게 또 비둘기파적이라고 환호를 하고 있어서 분위기는 사실 몇 달이고 1년이고 유지가 될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게다가 인플레이션이 저희의 주장대로 실제로 올 수가 없는 거라면 버블은 좀 더 커지겠죠. 네. 그것의 고통은 또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제목 그대로입니다. 네. 거대한 거품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은 연준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이 함께, 시장이 울고 있기 때문에 이 거품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 주간을 전망 해보겠습니다. 1100원 근처에서 끝이 났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선진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익스포저, 결국 투자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더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회계년도 말이 12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이미 올해 수익을 다 채웠으면 여기서 돈을 더 벌어봤자 내년에 자기의 기준 실적, 목표가 100인데 자기가 100을 했어요. 그럼 올해는 끝났죠. 근데 지금 돈을 더 벌어서 105가 됐어요. 그럼 내년은 1년 동안 105를 버는 거니까 넌 110을 벌어라, 이렇게 되면서 자기의 목표치만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를 잘 안 하는 기간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속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선진 시장에 투자를 하려는, 그러니까 뭐 해외 채권이라든지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려는, 왜냐하면 한국 경제는 그렇게 타격을 받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금융시장, 뭐 특히 이제 보험이라든지 이렇게 해외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달러를 사서 밖으로 나갈, 돈을 싸들고 해외로 나가야 될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연말에 이렇게 달러 공급을 책임지고 있던 외국계들은 잘 움직이질 않고, 한국에서는 하긴 해야 되는데 올해 안에 하든지 내년을 준비하든지 이렇게 약간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는 확실히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런 상황은 유지가 될 수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외화 유동성 비율 같이 이렇게 규제 비율을 맞추고자 하는 은행들의 달러 수요도 더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달러원 환율은 좀 더 반등할 수가 있다. 그리고 빠지지 못하면 오르는 거거든요. 네. 외환 당국이 1080원대를 굳건하게 지켜냈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세는 유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현재까지는 순조롭죠. 백신의 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나름 순조롭거나 아니면 뭐 약간의 뭐 예를 들면 알레르기 반응이나 부작용에 대한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도 어쨌든 지금 너무나 순조롭게 예상보다 굉장히 순조롭게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뭔가 이 사건들은 예상할 수 있었던 바고 그런 백신의 보급도 결국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를 거꾸로 적용을 했을 때 이미 백신의 접종은 뉴스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재료가 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위험자산 선호를 더 크게 일으키고 원화의 강세를 더 끌어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1100원대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1092원부터 1110원까지 해서 1100원대로 올라서는 그런 장세를 전망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달러의 오름세가 생각보다 좀 강한 느낌이에요. 왜냐면 체감적으로 빠질 때 굉장히 강하게 빠졌고 1100원도 크게 무리 없이 뚫고 내려온 상황에서 당국이 1080원에서 개입을 들어왔을 때도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1080원은 금방 깨려고 트라이하는 모습 이런 걸 봤을 때는 달러 약세 추세가 상당히 강하다 느꼈는데 생각보다 이번 주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한 달러 매수세가 좀 있는 것 같고 여기에는 역시나 연말에 주요 수급 주체들, 이제 매수와 매도의 주체들이 연말에 이제 북클로징을 하고 어떤 결산 시즌에 들어가면서 이미 처리할 거는 다 나왔다,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12월의 계절적 달러 수요 이런 것들은 아마 연말까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수합 레이트를 보더라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수합 레이트가 의무를 전환을 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으로 분기 말이나 반기 말 특히나 연말에 이제 나올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단기 달러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수요들이 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서 연말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풀어놨던 자금들을 회수하는 작업들이 또 달러 매수세를 당분간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하단 같은 경우에는 1090원 정도 보고요. 상단 같은 경우에는 310원에서 좀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약간 악수를 저희 둘이 만나지 못했지만 악수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전망입니다. 그 얘기도 한번 해보죠. 3단계 갈 것 같습니까? 거리두기 3단계? 3단계 저는 할 것 같아요. 한 번은. 저도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000명에서 1500명을 간다. 아니 계속 코로나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어가면 그런 것도 불가능하진 않기 때문에 준비를 딱 해서 1주, 2주 정도만 딱 지금 계속 어디를 문 닫을 것인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이게 안 가면 좋겠지만 한 번쯤은 가지 않을까. 겨울은 길기 때문에 이런 전망은 저는 하고 있고 비슷한 생각이신 거죠? 네. 아무튼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고 또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의 의견은 개인 의견이고 저희들이 다니는 각각의 의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는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만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의 의견은 참고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터의 주간 한우 전망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